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의 주제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쪼개기 금지의 정식 명칭은 권리의 산정 기준일 혹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죠. 더 줄여 권산일 혹은 이만큼을 따로 떼어내어 기준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쪼개기 금지일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정 및 변경사항이 일부 있어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개기 금지일 후에 쪼개기 한 것은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제2항 제3호 단서를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입주권이라는 것은 현장의 선이 딱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럼 입주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딱지는 아무런 소용없는 물딱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요, 물딱지 관련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77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39조입니다. 제39조에 대해서도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이것과 연관시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 후 부산광역시 권리산정기준일 연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고시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 관련된 정보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분양받을 아파트나 상가 등에 대한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1년에 여러 차례 개정, 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정리를 위해서는 그 법률명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법 제77조는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제1항은요, 작년 즉 2024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된 것으로서요. 그 시행에 대해서는요, 부칙 제3조를 참조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내용을 얼핏 보시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하면 전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을 테니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 정리한 적이 있는 정비사업 4단계의 14추진 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요,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거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비사업 4단계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 단계가 있을 겁니다. 사업 준비 단계 말입니다. 그 다음 시행 계획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완료 단계, 즉 사업 완료 단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요, 바로 1단계입니다. 따라서 2, 3, 4단계에 대해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사업 준비 단계에 관하여 재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 3이라는 3가지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추진 절차는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그 어떤 일을 준비하더라도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것, 즉 수립해야 하는 것이 기본 계획 느리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인정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요, 기초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입안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민 공람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을 한다는 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공고일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러한 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 공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떤 것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람을 거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기초조사도 하고 입안도 하고 공람도 거치고 그 다음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도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협의와 심의, 협심도 거쳐야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은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처럼 시도지사께서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것이 기초하여서 그 시도지사 아래에 계시는 구청장이나 군수께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입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 공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입안을 하였다면 그 다음 절차가 결정, 지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에서는요, 그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구청장, 군수입니다. 께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서 입안, 즉 안을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고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업 준비 단계의 3가지 추진 절차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예, 위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제77조 제1항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1항은
5가지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다음 각호, 5가지 호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읽거나 외울 이유 없습니다. 다음 각호, 즉 5가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그 권리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1항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또는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그 뒤 말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앞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적어두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권리 산정 기준일 가운데서 첫 번째의 것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로 첫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기간 동안에 쪼개기가 기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도지사께서 당연히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앞당길 수 없을 테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것 살펴보니까 주민 공람 공고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앞쪽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하였던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주민공람 공고일이라는 것은 주민공람이 시행되기 이전 어느 쯤에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사이에 있는 여기나 여기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결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그럼 그 앞서 쪼개기가 기성을 부릴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금 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시도지사께서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무조건적인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시점과 즉 시작하는 시간과 그리고 종점 마치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시작하는 것은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1 이쯤 되겠죠. 후 부터 시작하여서 말이 되겠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되겠죠.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24년 1월 30일 시행 개정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관행적으로 개정 전의 내용은 빨간색으로, 개정 후의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법령에 공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가 시점, 즉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개정 전에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그에 앞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 막 쪼개기가 기성을 부릴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것보다 조금 더 당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공람 공고1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제77조 제1항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음 각 호, 즉 5개의 호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법 제77조 제1항을 구성하는 5개의 호와 그리고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것이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이고요. 이의 위임을 받은 것이 조례 제37조 제2항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쪼개기 한 것, 권리 산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쪼개기 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쪼개기 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쪼개기 결과 10명이 혹은 100명이 소유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 명만을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호 가운데 있어서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2호와 제5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 작년입니다. 1월 30일 개정 시행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신설되거나 개정된 경우는 파란 색깔로 표시해 두었을 겁니다. 어때?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신설된 것은 그 전에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빨간 색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개정 전 내용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고 더 이상 쓸모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선을 그어서 제거까지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제1호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 벌써 쪼개기 하였다는 느낌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만을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3호, 제4호부터 먼저 보고 제2호, 제5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입니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그럼 그림으로 표시하면 여기까지를 이러한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통으로 하나의 분양 대상자로 보아야 할 텐데요. 이걸 토지 따로, 주택 따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그런 경우, 즉 쪼개기를 한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쪼개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한 명을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제4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 대상이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인 경우라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쪼개기 한 셈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맞겠다는 겁니다. 한 명만을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요. 남아있는 제2호와 제5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중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요, 한 동의 건물을 나누어서 쪼개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동도 있을 것입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처럼 구분하여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억지로 외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따른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라는 것은 결국 통으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구분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즉 통으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 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통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있었는데 이처럼 구분 소유권 여러 개로 나눈 이런 쪼개기 또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자, 개정 전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요,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빠져나가 버리겠습니까? 상가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가 쪼개기가 기성을 부렸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제2호, 제5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5호도 왜 집합 건물이 나타나는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차이점은 제2호의 경우에서는요, 통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쪼개기 한 것이고요. 제5호는 이미 쪼개기 되어 있는 색깔을 바꾸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호, 102호 등의 이런 경우를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시 쪼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5호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맞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법 제77조 제2항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는 말입니다.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의 공부는 바로 부산시보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 권리산정 기준일 연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조례 및 고시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은 4차례 바뀌어져 왔습니다. 제일 먼저 권리산정 기준일로 등장한 것이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이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쓸모없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 4월 22일 제정 시행된 조례부터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 시행된 조례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쯤 해두죠.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부산광역시의 권리산정 기준 이런 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조합 정관을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 시행된 조례부터요. 2018년 7월 11일 전부 개정 시행된 조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3번, 4번에 나타나 있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이 없는 모든 구역에서는 지금도 이것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18년 7월 11일 개정된 것은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조항 번호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22조 제2항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 이후에는 제37조 제2항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남아있는데요. 3번과 4번은 바로 부산시에서요. 권리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거의 필요 없겠죠. 따로 정한 날에 해당될 텐데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앞서 재점검을 거쳤던 정비사업 4단계 14추진 절차를 약간 변형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되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사업 준비 단계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사업 준비 단계는요, 3가지 추진 절차로 구성된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절차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었는데요. 그 주체는 바로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부산시장께서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해버립니다. 부산시에서요, 즉 부산시장께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하향식으로서요.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탑다운 방식으로 정비 예정 구역을 탁 정해버립니다.
그럼 현장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반발이 심해질 경우에 있어서 그 구역은 해제되는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부산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요. 아하, 하향식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이 좋겠구나 라고 방법을 변경시킵니다. 영어로 하자면은 발음업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및 정비 예정구역 지정 부분 괄호를 치고 그 다음 하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두었는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해서도 제가 이미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 접속하셔서 검색, 확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정리하고 말입니다. 이런 사전 타당성 검토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요, 사전 검토 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토지 등 소유자께서요. 이때 토등이라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줄여 두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께서 말입니다. 즉 신청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군에 사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런 신청을 받은 구군에서는요, 검토를 한 결과 이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상위 행정청인 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시에서는 부산 같은 부산광역시가 되겠죠.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구군은 또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거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된 곳에서는요, 다음 단계 정비계획 입안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구군에서 이걸 제때 해주지 않는다면은 입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안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때요? 왜 이런 표현 나타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3번과 4번의 핵심 내용 파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2019년 12월 수립되어서 작년 2024년 12월 변경된 내용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세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하였는데요. 처음으로 정하였던 것이 바로 이 3번으로서요. 그 3번으로서요. 사전 타당성 검토와 관련 지은 것입니다. 즉 부산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의 결과를
예,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 예, 바로 이날이 되겠죠. 통보한 날, 이날을 예, 권리산정 기준일로 일단 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고시 시행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호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쪼개기가 기성을 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 쪼개기가 기성을 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 기회를 활용하여서 말입니다. 이걸 막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더 당길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모는 안 되겠다. 쪼개기가 기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네 번째 것이 고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24년 10월 9일 고시 시행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호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이에 따르면 구역에 따라 상이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구역에 따라서는요 이미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 되어서 다음 정비 계획 위반으로 이어져야 할 구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구역의 경우에서는 위반 요청 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정비 계획 위반 요청 구역 말입니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구역의 경우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결국 통보보다는 예, 시간을 앞당겨야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구군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예, 부산광역시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신청한 날을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예, 3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만 앞당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계획 위반 요청 구역도 있을 텐데요. 이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군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서 이제 부산광역시로 통보를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위반을 하지 않겠다 해버리면 더 이상 사업은 추진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룬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처리해 나간다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